숨이 턱 막히는 무더위 속에서 나는 오만수르 외곽 마을로 향하는 길을 달렸다. 차 내부의 온도계가 섭씨 43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두산중공업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팀 책임자로서 이런 극한 환경은 익숙했지만 이번 상황만큼은 심각했다. 3일째 단 한 방울의 물도 공급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송 과장님, 현장에 도착하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본사의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니 해안을 따라 늘어선 낡은 담수화 시설이 보였다. 1990년대에 지어진 이 시설은 이제 녹이 슬고 부식되어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오만 정부가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수르는 아라비아해를 마주한 오만 동부의 항구 도시다. 한때 번성했던 이곳은 노후화된 담수화 시설 고장으로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었다. 특히 도시 외곽의 빈민 지역은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도시 중심부는 비상급수차로 버텼지만 외곽 마을들은 완전히 물이 끊긴 상태였다. 마을에 도착하자 처참한 광경이 펼쳐졌다. 빈 물통을 든 사람들이 무리지어 있었다. 노인들은 그늘에 지쳐 앉아 있었고 아이들은 입술이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다. 나는 차에서 내려 현지 통역사 하산과 함께 마을 리더를 찾았다. 나히다 씨,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군요. 나히다는 마을의 여성 지도자로 60대 초반임에도 강인한 눈빛을 지닌 여성이었다. 그녀는 한국 기술팀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마을은 3일째 물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노인들과 아이들이 탈수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2명의 노인이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그녀의 말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마을 사람들은 해안가로 나가 바닷물을 길어오는 중이었다. 물통을 머리에 이고 가는 여성들의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들은 바닷물을 끓여 소금기를 조금이라도 줄이려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긴급 상황 파악을 위해 기존 담수화 시설을 점검했다. 시설은 이미 붕괴 직전이었다. 역삼투압 필터는 교체 시기를 넘긴 지 오래였고 에너지 효율은 최악이었다. 무엇보다 높은 온도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서구 기업들이 설치한 이 시설은 중동의 극한 기후를 견디지 못했던 것이다. 마을 외곽으로 이동하는 길에 모래 위에서 놀던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빈 물병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한 아이가 내게 달려와 물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차 안의 생수를 모두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지만 그것은 잠시의 해결책에 불과했다. 이 지역 기온이 여름엔 45도까지 올라가고 연평균 강수량은 100mm가 채 안 됩니다. 담수화 시설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하산의 설명을 들으며 나는 두산중공업의 기술이 얼마나 절실한지 실감했다. 우리가 개발한 초절전형 역삼투압 담수화 기술은 기존 방식보다 전력 소비가 절반 수준이었다. 무엇보다 55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고열 대응 시스템이 핵심이었다. 숙소로 돌아와 긴급 화상회의를 요청했다. 밤새 오만 수자원부 담당자와 한국 본사 담당자들을 연결해 대책을 논의했다. 마을 주민들의 절박한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우리의 기술로 이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할 수 있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이 가슴을 채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마을로 다시 향했다. 하산이 전해준 소식은 더욱 심각했다. 마을 아이 하나가 탈수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고 했다. 시간이 없었다. 그 자리에서 본사에 연락해 계획을 앞당겼다. 긴급 모듈형 담수화 시스템을 항공편으로 최대한 빨리 보내주세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태양이 사막 위로 뜨며 또 다른 무더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마을 광장에서 나는 주민들을 모아놓고 약속했다. 일주일 안에 물이 다시 흐르게 하겠습니다. 한국의 기술로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보였다. 나는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한국 기술의 진가를 보여줄 시간이었다. 사막 한가운데서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내야 했다. 긴급 모듈형 담수화 시스템이 도착한 건 약속보다 이틀 빨랐다. 마스카트 공항에서 수르까지 특별 수송 차량으로 설비를 운반하는 동안 나는 손톱을 뜯으며 초조해했다. 본사에서 파견된 15명의 팀원들도 함께 도착했다. 모두 중동의 담수화 프로젝트 경험자들이었다. 이런 응급 상황은 처음이네요. 기계 엔지니어 김 팀장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사우디에서 대규모 담수화 설비를 구축한 전문가였다. 우리 앞에 펼쳐진 해안가는 척박하기 그지없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뜨거웠고 모래는 발목까지 파고들었다. 이곳에 물공장을 세우는 게 정말 가능할까요? 현장에 도착한 신입 엔지니어 윤 씨의 질문에 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가능하다고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작업은 즉시 시작되었다. 우선 모듈형 시스템의 기초 작업을 위해 해안가 바닥을 다졌다. 기존 담수화 시설과 달리 우리의 시스템은 컨테이너 크기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어 설치와 확장이 용이했다. 초절 전형 역삼 투합 시스템은 두산중공업의 특허 기술로 기존 시스템보다 전력 소비량이 절반에 불과했다. 작업 둘째 날 첫 번째 문제가 발생했다. 모래 폭풍이 몰아쳤다. 시야가 10m도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작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물 없이 고통받는 주민들을 생각하면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다. 방진 마스크와 보호경을 착용하고 계속합시다. 내 말에 팀원들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모래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 특수 제작된 방진 텐트를 설치하고 그 안에서 정밀 부품을 조립해 나갔다. 눈과 코가 모래로 가득 차도 작업을 멈출 수 없었다. 셋째 날, 더 큰 도전에 직면했다. 태양광 패널 설치 중 한 팀원이 열사병으로 쓰러진 것이다. 온도계는 48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우리는 번갈아가며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작업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었다. 그날 저녁 마을 리더 나히다가 찾아왔다. 그녀의 손에는 전통 오만 음식이 담긴 접시가 들려 있었다. 당신들의 노력에 마을 사람들이 감사하고 있어요. 이건 작은 성의입니다. 식사를 하며 우리는 나히다에게 작업 상황을 설명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우리 마을에서 가장 어린 아이는 이제 막돌이 된 하미드예요. 그 아이에게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해주세요. 그 말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동력이 되었다. 휴식 시간을 줄이고 교대로 밤샘 작업을 진행했다. 넷째 날, 바다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특수 펌프 설치를 완료했다. 이 펌프는 바닷물 속 미세 플라스틱과 불순물을 1차로 걸러내는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 다섯째 날, 사막의 뜨거운 태양은 오히려 우리의 편이 되었다. 태양광 패널 116장이 설치 완료되었고, 이는 모듈형 담수화 시스템을 가동하기에 충분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었다. 전통적인 담수화 설비가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것과 달리 우리의 시스템은 태양에너지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했다.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면 하루 2,000톤의 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내 설명에 마을 주민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눈빛을 보냈다. 2,000톤이면 마을 전체 사용량의 3배에 달하는 양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기술의 현실이었다. 여섯째 날, 마침내 모든 설비가 완성되었다. 해안가에 들어선 모듈형 시스템은 마치 작은 우주선처럼 보였다. 마지막 연결 작업을 마치고 우리는 시스템 가동 버튼 앞에 모였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만약 여기서 실패한다면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세한 진동만 느껴졌다. 그러다 점차 소리가 커지더니 물이 이동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바닷물이 여러 층의 필터를 통과하고 역삼 투합 시스템을 거쳐 마침내 첫 물방울이 나오는 순간이었다. 물이 흘러나오자 환호성이 터졌다. 투명한 물이 쏟아져 나왔다. 현장에 모인 마을 주민들은 기적을 목격한 듯 환호했다. 나는 첫 물을 컵에 받아 수질 테스트를 진행했다.
결과는 완벽했다. 세계보건기구 식수 기준을 충족하는 깨끗한 물이었다. 마을의 수도관과 연결 작업은 밤새 진행되었다. 그리고 7째 날 아침, 마을 전체에 물이 공급되기 시작했다. 나는 나히다의 집을 찾았다. 그녀는 부엌 수도꼭지를 틀었고 맑은 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3일이 아니라 7일이 걸렸네요. 내가 농담처럼 말하자 나히다는 웃음 지었다. 7일 만에 세상을 창조한 신처럼 당신들은 우리에게 새 삶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래 위에 기적을 세웠다. 단순한 물공장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희망의 공장을 지은 것이다. 해가 질 무렵 어린 하미드가 깨끗한 물이 담긴 컵을 들고 웃는 모습을 보았다. 그 순간 일주일간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우리가 만든 물은 단순한 H2O가 아니었다. 그것은 5만 수루의 새로운 미래였다. 담수화 플랜트 가동 일주일 후 나는 마을에서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다. 아침마다 물통을 들고 줄을 서던 사람들의 모습이 사라졌다. 그 대신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여성들은 집안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마을 광장에 나타난 작은 분수였다. 주민들이 남는 물로 만든 자그마한 분수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다. 우리 팀은 시스템의 데이터를 매일 분석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마을 전체 식수 공급률은 가동 전 30%에서 93%로 치솟았다. 하루 1,850톤의 물이 안정적으로 생산되고 있었으며 목표치인 2,000톤에 근접해가고 있었다. 무엇보다 기쁜 소식은 물의 품질이었다. 세계보건기구 기준을 훌쩍 넘는 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시스템 가동 열흘째 되던 날 UN 물관리조사단이 도착했다. 조사단장 마이클 톰슨은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했다. 그의 얼굴에는 회의적인 표정이 역력했다. 두산의 시스템이 하루 2,000톤을 생산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정말입니까? 그의 질문에는 의심이 묻어 있었다. 오만 정부의 보고를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그를 시스템 제어실로 안내했다. 모니터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다. 그날의 생산량은 1,920톤, 에너지 효율은 킬로와트 시당 생산수 0.35세제곱미터로 전통 방식 대비 2배 수준이었다. 톰슨은 노트북을 꺼내 자료를 대조해 보더니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프랑스 기업의 시스템은 외부 온도 40도에서 생산량이 30% 감소했는데 이 시스템은 48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군요. 그는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서 의심이 사라지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시스템 내부를 점검했다. 특히 톰슨이 관심을 보인 것은 고열 대응 냉각 시스템이었다. 두산중공업이 특허를 보유한 이 기술은 주변 공기 중 습도를 활용해 시스템을 냉각시키는 혁신적인 방식이었다. 사막의 건조한 환경에서도 미세한 습기를 포착해 냉각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었다. 저희 시스템은 55도의 외부 온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실험실에서는 60도까지 테스트했죠. 내 설명에 톰슨은 깊이 감명받은 듯 했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시스템 곳곳을 촬영했다. 이건 단순한 담수화가 아닌 사막 지역의 생존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입니다. 톰슨의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공식 보고서에 그 말을 그대로 적었다. 유엔의 인정은 우리 기술의 진가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었다. 조사단이 떠난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외부 온도가 갑자기 54도까지 치솟은 것이다. 마을 주민들은 불안해했다. 기존 담수화 설비는 이런 극한 상황에서 항상 멈춰 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시스템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냉각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며 생산량을 유지했다. 그날 저녁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오만 수자원부 차관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시스템을 둘러보더니 감탄을 금치 못했다. 모든 담수화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해내셨군요.
그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실제로 여러 서구 기업들이 오만 정부에 제안서를 냈지만 모두 이 극한 환경에서의 안정적인 가동을 보장하지 못했다. 반면 두산중공업의 시스템은 가장 뜨거운 날에도 작동했다. 차관은 흥미로운 제안을 했다. 오만 전역에 이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자는 것이었다. 특히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내륙 지역에 우리의 모듈형 시스템을 보급하고 싶다고 했다. 이는 두산중공업에게 대규모 프로젝트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내게 가장 소중한 순간은 따로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어린 하미드의 집을 찾았다. 돌이 갓 지난 하미드는 이제 깨끗한 물로 목욕을 하고 안전한 물을 마시며 자라고 있었다. 하미드의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아이가 설사병으로 고생했어요. 매일 물을 끓여 식히고 또 끓이는 과정을 반복했죠. 이제는 그냥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마셔도 아이가 아프지 않아요. 그 말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기술이 가져온 실질적인 변화였다. 숫자와 데이터를 넘어 생명을 구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기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였다. 유엔 보고서가 공개된 후 전 세계 언론이 오만 수르의 사례를 집중 조명했다. 미국의 한 과학 저널은 이를 사막에서 피어난 기술의 꽃이라고 표현했다. 중동 전역에서 문의가 쇄도했고 아프리카의 물 부족 국가들도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내게 가장 값진 성과는 매일 아침 하미드의 미소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숫자는 언제나 중요하다. 하루 2,000톤의 물, 93%의 공급률, 2배의 에너지 효율. 하지만 그 모든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한 아이의 웃음이었다. 그리고 그 웃음을 만들어낸 한국 기술의 힘이었다. 담수화 플랜트 가동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설비 근처에서 낯선 광경을 목격했다. 15명 정도의 현지 주민들이 플랜트를 둘러싸고 모여 있었다. 처음에는 무슨 시위라도 하는 건지 걱정했지만 가까이 다가가니 그들은 시스템 작동 방식을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다. 그 모습에서 나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우리는 물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전수해야 했다. 이분들에게 정식으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내 제안에 본사는 즉각 반응했다. 이미 코이카와 함께 중동 지역 기술 전수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었다고 했다. 일주일 후 서울에서 추가 인력과 교육 장비가 도착했다. 우리는 담수화 플랜트 옆 빈 건물을 개조해 워터 트레이닝 센터를 만들었다. 첫 교육날 예상보다 많은 30명의 주민이 센터를 찾았다. 놀랍게도 절반 이상이 여성이었다. 마을 리더 나히다가 적극적으로 여성들의 참여를 독려한 결과였다. 그녀는 뜻밖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곳에서는 물 관리가 주로 여성의 일이에요. 수도가 끊기면 가장 먼저 고통받는 건 여성과 아이들이죠. 기술을 배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여성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뀔 거예요. 나히다의 말은 깊은 통찰력을 담고 있었다. 기술 전수는 단순한 지식 공유가 아니라 사회적 변화의 시작점이었다. 우리는 교육 프로그램을 3단계로 구성했다. 기본 수질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 그리고 비상 상황 대처법이었다. 교육 첫날, 어려움을 겪었다. 언어의 장벽과 문화적 차이가 컸다. 특히 기술 용어를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통역사 하산과 함께 모든 교재를 현지어로 번역했고 복잡한 기술 개념을 일상적인 비유로 설명했다. 역삼투압 필터는 마치 모래 위에 수건을 놓고 물을 부은 것과 같습니다. 모래는 걸러지고 물만 수건을 통과하죠. 이런 접근 방식이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 둘째 주부터는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질문하기 시작했다. 40대 어머니 파티마는 특히 열성적이었다. 새 아이의 어머니인 그녀는 매일 첫 번째로 센터에 도착했다.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는 건 어머니의 의무예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미래에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어요. 파티마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우리 기술이 떠난 후에도
이 마을이 물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술 나눔이었다. 한 달 후, 교육생들은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었다. 이제 그들은 간단한 필터 교체와 기본적인 시스템 점검을 스스로 할 수 있었다. 특히 여성들의 성취도가 높았다. 나히다는 여성들만의 수질 관리팀을 구성했고, 그들은 매일 아침 마을 곳곳의 수도꼭지에서 물 샘플을 채취해 분석했다. 교육과정 중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첫 비상상황 대응 훈련이었다. 우리는 일부러 시스템 오류를 발생시켰고, 교육생들은 이를 신속하게 감지하고 조치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기술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의 노력은 국제사회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유엔 물관리조사단의 후속 보고서에는 기술 전수 프로그램이 특별히 언급되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다른 선진국 기업들과 차별화된다. 대부분의 기업은 기술 수출 계약에서 교육 패키지를 단 52% 수준으로 포함시키지만 한국 기업은 평균 84%를 기록했다. 이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보고서의 내용은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과는 주민들의 변화된 모습에서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센터 앞에서 10살 소년 무스타파가 다가왔다. 엔지니어처럼 되고 싶어요. 우리 마을에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무스타파의 꿈은 우리 프로그램이 가져온 가장 값진 결실이었다. 기술 전수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었다. 교육 프로그램 마지막 날, 특별한 졸업식을 열었다. 모든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전달했고, 우수 교육생 5명에게는 한국 연수 기회를 제공했다. 파티마도 그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수료증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다. 단순히 물을 주는 것보다 물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예요. 그날 저녁, 우리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전통 음식이 가득한 식탁에서 나는 문득 깨달았다. 우리가 전한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립의 힘이었고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자신감이었다. 교육센터는 정식으로 마을에 인계되었다. 이제 나히다와 파티마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이 센터를 운영하게 되었다. 그들은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도 기술을 가르치겠다고 약속했다. 기술 전수는 그렇게 확산되고 있었다. 지식의 공유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다. 우리가 가르친 기술은 마을 전체의 미래를 바꿀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무스타파 같은 아이들이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해 다른 이들에게 나눌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기술 나눔의 선순환이다. 우리는 물만 주지 않았다. 희망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쳤다. 담수화 플랜트 가동 6개월 후 나는 프로젝트 마무리를 위해 오만 수루를 다시 찾았다. 비행기에서 내려 마을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었다. 6개월 전 메마르고 황량했던 마을 외곽에 초록빛이 돋아 있었다. 작은 텃밭들이 군데군데 생겨난 것이다. 마을에 도착하니 더 큰 변화가 눈에 들어왔다. 먼지 날리던 광장은 작은 공원으로 바뀌어 있었고 폐교됐던 학교는 다시 문을 열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나를 맞이한 나히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우리 마을이 많이 달라졌죠? 당신이 마지막으로 보고 간 이후로 모든 것이 변했어요. 나히다의 안내로 마을을 둘러보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마을 외곽에 조성된 공동 농장이었다. 채소밭에서는 토마토와 오이가 자라고 있었고 몇 그루의 어린 야자수도 심어져 있었다. 농장을 관리하는 파티마가 나를 알아보고 반갑게 달려왔다. 한국 연수에서 배운 대로 물 절약 농법을 실천하고 있어요. 점적 관수 시스템 덕분에 최소한의 물로 작물을 키울 수 있게 됐죠. 파티마는 자랑스럽게 농장을 소개했다. 그녀가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마을에 완벽히 적용한 것이다. 정밀하게 설계된 관계 시스템은
담수화 플랜트에서 생산된 물의 낭비를 최소화했다. 그녀의 지도 아래 15가구가 이 농장에서 채소를 재배하고 있었고 일부는 수루 시내 시장에 판매까지 하고 있다고 했다. 학교로 발걸음을 옮겼다. 전에는 물 부족으로 불규칙하게 운영되던 학교가 이제는 매일 문을 열고 있었다. 출석률도 63%에서 91%로 크게 높아졌다고 교장 선생님은 자랑했다. 아이들이 더 이상 물을 구하는 일을 돕기 위해 학교를 빠지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었다. 교실에서 만난 무스타파는 키가 훌쩍 자라 있었다. 이제 11살이 된 그는 과학 시간에 역삼투압의 원리를 친구들에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다. 무스타파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자신이 만든 담수화 장치 미니어처를 보여주었다. 페트병과 모래, 숯을 이용해 간단한 정수 장치를 만든 것이다. 공학자가 돼서 더 좋은 물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선생님께서 한국에는 물 관련 대학이 많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한국에 가고 싶어요. 무스타파의 꿈이 자라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서 미래의 엔지니어를 볼 수 있었다. 담수화 플랜트도 점검했다. 하산과 현지 기술팀이 완벽하게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었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시스템 주변에 설치된 소형 온실이었다. 담수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축 염수를 활용한 실험 농장이었다. 두산중공업의 특허 기술인 염수 재활용 시스템을 이용해 내염성 식물을 재배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내게 특별한 소식을 전해주었다. 지난달 UN 환경 프로그램에서 오만 수루를 기후 재난 대응 우수 마을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UN팀은 이 마을이 물 부족 위기를 혁신적 기술과 주민 참여로 극복한 모범 사례로 보고 다른 중동 국가들에게도 이 모델을 추천했다고 한다. 저녁에는 마을 광장에서 작은 축제가 열렸다. 주민들은 전통 음식을 나누고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런 마을 축제는 물 부족으로 고통받던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한다. 이제 그들에겐 축제를 즐길 여유가 생긴 것이다. 축제 중에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다. 70대 노인 아흐메드가 전통 타르 악기를 연주하며 한국에 감사하는 노래를 불렀다. 그는 오만에서 가장 유명한 민속 음악가 중 한 명이었다. 우리 사막에 물을 가져온 한국 친구들에게 알라의 축복이 함께하길. 그들이 준 기술은 우리의 미래가 되었네. 아흐메드의 노래에 마을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나 역시 감정을 억누르기 어려웠다. 나히다는 마을의 구체적인 변화를 이야기해 주었다. 안정적인 물 공급 이후 주민들의 건강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한다. 특히 어린이들의 수인성 질병 발병률이 83% 감소했다. 또한 여성들이 물을 구하는 데 쓰던 시간을 교육과 소득 창출에 투자하면서 마을 경제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가장 감동적인 만남은 하미드 가족과의 저녁 식사였다. 이제 돌반을 넘긴 하미드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담수화 플랜트에서 근무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었다. 하미드의 아버지는 나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당신들이 오기 전 우리는 매일이 생존 투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어요. 이튿날 오만 수자원부 장관이 마을을 방문했다. 그는 두산중공업과 추가 계약을 체결하러 온 것이었다. 내륙 사막 지역 3곳에 추가로 담수화 플랜트를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한국의 기술력이 인정받은 것이다. 마지막 날, 나는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랐다. 6개월 전 황량했던 풍경이 조금씩 푸르게 변하고 있었다. 지평선에서 해가 떠오르며 마을을 금빛으로 물들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심은 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씨앗이었고 이제 그 씨앗이 자라 푸른 숲을 이루기 시작한 것이다. 마을을 떠나는 날 모든 주민들이 나와 작별 인사를 했다. 무스타파가 내게 작은 선물을 건넸다. 직접 그린 그림이었다. 한국과 오만 국기가 나란히 그려져 있고 그 아래로 푸른 물결이 흐르고 있었다. 불가능합니다. 일본 엔지니어가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8일 후
그는 한국 기술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계속 들어보세요. 사막에서 일어난 기적을. 저는 이치카와 다케시 62세입니다. 지난 30년간 미쓰비시 전기에서 전기 모터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개발해왔습니다. 2024년 3월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프로젝트로 딸의 추천을 받아 JICA를 통해 인도에 왔습니다. 딸은 일본 국제협력기구에서 개발도상국 인프라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인도에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있는데 전력 전문가가 필요하대요. 마지막 해외 프로젝트로 어떠세요? 솔직히 내심 기대했습니다. 일본 기술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할 기회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특히 에너지 저장 시스템 분야에서는 파나소닉과 미쓰비시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확신했습니다. 2024년 4월 15일 아침 7시 델리 공항에서 라자스탄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인도의 광활한 대지가 새로운 도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끝없이 펼쳐진 사막이었습니다. 담당자 라훌이 설명했습니다. 이치카와 씨, 이곳에 20만 명이 거주할 스마트시티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이에요. ESS가 필요하군요.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일본의 에너지 저장 기술이라면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라훌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한국 기업에서도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펩코 솔루션즈라는 회사인데요. 한국이요? 저는 의외라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ESS 분야에서는 일본이 훨씬 앞서 있는데요. 우리 미쓰비시의 에너지 밀도는 420와트이고 파나소닉도 450와트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한국 기업이 이런 극한 환경의 프로젝트에 자신 있게 뛰어들었을까요? 현실은 생각보다 가혹했습니다.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기온이 50도를 넘어섰고 전력 공급은 하루에 6, 8시간씩 중단됐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안정적인 ESS를 구축한다는 건 정말 무모해 보였습니다. 먼저 독일 지멘스와 미국 테슬라 팀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런 극한 환경에서는 장비 손상 위험이 너무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프랑스 슈나이더 일렉트릭도 50도가 넘는 환경에서는 보증을 할 수 없다며 철수했습니다. 저는 라훌에게 말했습니다. 역시 이런 프로젝트는 일본 기술이 답입니다. 우리 장비는 48도까지 안정적으로 작동하니까요. 그런데 라훌의 대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치카와 씨, 한국팀은 53도에서도 문제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8일 안에 전력 안정화를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어요. 8일이요?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ESS 설치만 해도 최소 3주는 걸리는데요. 하지만 내심 불안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그렇게 발전했다는 소문은 들어봤지만 설마 이런 극한 환경에서까지 일본을 앞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2024년 4월 22일 드디어 한국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펩코 솔루션즈의 박 팀장과 삼성 SDI 기술진 3명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장비를 보는 순간 놀랐습니다. 이 ESS 모듈의 에너지 밀도가 얼마나 되죠? 제가 물었습니다. 530와트입니다. 박 팀장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우리 미쓰비시보다 110와트나 높다는 뜻이었습니다. 파나소닉보다도 80와트 차이였고요. 그런데 이런 고온에서도 정말 괜찮나요?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습니다. 박 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몽골 고비 사막에서 영하 40도부터 45도까지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100% 작동률을 유지했고요. 그 순간 처음으로 일본 기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웠어요.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2024년 4월 25일 오전 10시 본격적인 설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기온이 52도까지 올랐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먼저 일본 장비들이 하나둘씩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시쯤 미쓰비시에서 공급한 전력 변환기가 과열로 자동 정지됐습니다. 파나소닉 배터리 모듈도 50도를 넘자 출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당황했습니다. 30년간 신뢰해온 일본 기술이 이렇게 무력하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국 장비들은 달랐습니다. 삼성 SDI ESS는 53도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작동하고 있었고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는 오히려 안정적인 출력을 유지했습니다. 박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저희 삼성 SDI는 알루미늄 세라믹 복합 소재를 사용한 특수 케이스를 개발했습니다. 게다가 이중기류 통풍 시스템으로 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거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술이 가능하죠? 42건의 열 제어 관련 특허가 있습니다. 젊은 한국 엔지니어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특히 BMS 자동 화재 차단 기술은 UL 9540A 인증을 받았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이었다는 걸 말이죠. 오후 3시, 기온이 55도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라훌이 급히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이치카와 씨, 한국 장비는 여전히 99.7% 작동률을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본 장비들은 3-4건씩 셧다운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 기술진들이 보여준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박 팀장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치카와 씨, 일본 장비도 충분히 우수합니다. 다만 저희가 사막 환경에 특화된 기술을 먼저 개발했을 뿐이에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희 기술을 공유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경쟁자를 이기고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그게 바로 한국 기술의 진짜 힘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셋째 날 저녁 라훌이 신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치카와 씨, 한국 ESS 설치가 거의 완료됐어요. 정말 8일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2024년 4월 30일 마침내 시운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30년 엔지니어 생활에서 가장 놀라운 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전 9시 첫 번째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ESS가 20메가와트 용량으로 스마트시티 전체에 전력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온은 이미 48도를 넘어섰지만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박 팀장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보세요. 배터리 온도가 45도 내외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중 냉각 시스템 덕분이에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외부 온도보다 배터리 온도가 낮을 수 있죠? 세라믹 단열재와 능동형 냉각 시스템을 결합했습니다. 특허 번호 KR 2022-298,233이에요. 젊은 엔지니어가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일본은 기존 기술을 완성도 높게 만드는 데 집중했지만 한국은 아예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했다는 걸 말이죠. 오후 2시 극한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기온이 53도까지 올랐지만 한국 ESS는 여전히 99.7% 효율을 유지했습니다. 8000사이클 수명 보장에 연속 96시간 고온 작동이 가능했습니다. 라훌이 감탄했습니다. 이치카와 씨, 이제 우리 도시에서는 하루 24시간 안정적으로 전기를 쓸 수 있어요. 에어컨도 밤새 틀어놓을 수 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진들의 진가는 기술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현지 기술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까지 준비해왔습니다. 라훌 씨, 이 시스템을 앞으로 여러분이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박 팀장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3주간 집중 교육을 준비했어요. 한국에서 전문가들이 직접 와서 가르쳐 드릴 겁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보통 기술 이전을 꺼리는데 한국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습니다. 교육 첫날, 한국 전문가가 현지 기술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기술은 이제 여러분 것입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24시간 언제든 연락주세요. 원격으로라도 지원해 드릴게요.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식 기술 지원이구나 싶었어요. 5월 3일 공식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인도 에너지부 장관까지 참석한 가운데 라자스탄 스마트시티 ESS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됐습니다. 장관이 연설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20만 시민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게 됐습니다. 한국 기술 덕분입니다. 저는 조용히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일본은 계산했고 한국은 실행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2024년 5월 10일 인도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호텔방에서 딸과 화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떠셨어요? 일본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주셨나요? 딸이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오히려 내가 많은 걸 배웠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한국 기술이 정말 대단하더구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어. 딸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정말 놀라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2주를 돌아봤습니다. 한국 기술진들과 함께 보낸 시간들, 그들이 보여준 겸손함과 배려,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에 대한 진정한 열정. 귀국 전날 아침, 박 팀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치카와 씨, 혹시 시간 되시면 한국에 한번 놀러 오세요. 저희 연구소도 구경하시고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일본과 한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라는 걸 말이죠. 공항으로 가는 길에 라훌이 말했습니다. 이치카와 씨, 우리 아이들이 요즘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한국 기술을 더 잘 이해하고 싶다고 하네요. 한국어를요? 네, 아이들 말로는 한국이 미래라고 하더군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작은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60세가 넘어서도 배울 게 있다는 건 축복이다. 도쿄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한 일은 서점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에 관한 책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한국어 교재도 하나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한국어 배워볼까 해. 갑자기 왜? 늦지 않았다면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싶어. 지금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 한국어는 서툴지만 한국 기술 뉴스는 꾸준히. 저는 토마스 벤터입니다. 독일 뮌헨에서 51년을 살아온 기계공학 기술자죠.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을 맞이한 건 2024년 3월의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뮌헨 대학병원 12층 종양내과 진료실. 닥터 슈미트가 CT 영상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3차 항암 치료를 마친 지 한 달, 저는 희망을 품고 결과를 기다렸는데 그의 표정은 제가 원하던 답이 아니었어요. 관문맥 침범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수술은 불가능해요.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7세 딸 안나가 제 오른쪽에 앉아 있었고 아내 마리아는 왼쪽에서 제 손을 꽉 붙잡고 있었어요. 안나의 숨소리가 점점 가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닥터 슈미트는 30년 경력의 베테랑 의사였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토마스 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남은 시간은 3개월 남짓일 겁니다. 그 순간 안나가 작은 소리로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17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현실이었죠. 저는 딸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독일에서 간세포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18% 정도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말기에 이른 경우는 통계적으로 더욱 암울했어요. 대부분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마리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다른 방법은 정말 없나요? 다른 병원은 어떨까요? 닥터 슈미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헨뿐만 아니라 베를린, 함부르크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미 최선의 치료를 받으셨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월의 민헨은 여전히 쌀쌀했고 하늘은 회색빛이었어요. 제가 살아온 51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장에서 처음 기계를 만졌던 20살 마리아와 결혼했던 30살 안나가 태어나 처음 아빠라고 불렀던 그날들. 안나가 갑자기 제 손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아빠, 그냥 포기하지는 않을 거죠? 아빠는 항상 해결책을 찾는 사람이잖아요. 17살 딸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안나의 눈을 보며 답했어요. 그럼 아빠가 언제 쉽게 포기했니?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이번엔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보였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의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안나가 학교 이야기며 친구들 얘기를 늘어놓곤 했는데 그날은 조용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헨 시내를 지나면서 제가 다녔던 카페, 동네 빵집,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던 선술집들이 보였습니다. 모든 게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이웃인 프란츠가 마당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프란츠는 제 절친이자 같은 기계공학 출신이었어요. 마리아가 상황을 설명하자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3개월이라고? 그럴 리가 없어. 의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프란츠의 낙관적인 말투가 평소 같으면 위로가 되었겠지만 그날은 오히려 현실을 더욱 절망적으로 느끼게 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안나가 어릴 때 함께 만들었던 목공 작품들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새집, 연필깎이, 책장까지. 딸과 함께한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안나가 계단을 내려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인터넷에서 뭔가 찾아보고 있어요.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컴퓨터 공학에 관심이 많은 안나답게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여러 의료 사이트와 논문들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포기한다면 안나에게도 포기하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다는 걸. 비록 3개월이라는 시한이 있더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안나의 눈빛만은 포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딸의 그 믿음이 제게는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닥터 슈미트의 선고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안나는 매일 밤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어요. 그날도 안나는 저녁 식사 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온갖 의료 논문과 기사들이 가득했어요. 17세 고등학생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들이 빼곡했지만 딸은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것 좀 봐요. 안나가 흥분된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화면에는 미국의 한 의료 전문지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제목을 읽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스탠퍼드 의료진이 추천한 서울의 기적. 말기 간암 환자 찰스 칼슨 씨의 생존 이야기. 기사를 읽어보니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47세 엔지니어가 간경화와 혈액암을 동시에 앓고 있었는데
미국의 여러 병원에서 위험성이 높아 수술을 거부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탠퍼드 대학병원 의료진이 직접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간이식 기술은 우리보다 더 발전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세계 최고라고 여겨지는 미국 병원이 한국을 추천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뒤였습니다. 찰스 칼슨 씨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18시간의 대수술을 받고 완전히 회복되어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미국 의료진들이 포기한 환자를 한국에서 살려낸 거였습니다. 안나가 다른 탭을 열어 보여주었어요. 아빠, 이것도 봐요. 서울 아산병원은 간이식 수술을 5,000번이나 했대요. 세계 기록이라고 하네요. 기사에 따르면 서울 아산병원의 간이식 환자 1년 생존율이 97%라고 했습니다. 미국 평균인 89%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어요.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이 의료 선진국이라는 이미지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안나는 계속해서 자료를 찾아 보여주었어요. 아빠, 여기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이번에는 중국인 청년의 이야기였습니다. 20년간 입술 기형으로 고통받던 환자가 중국에서 4번의 수술에 실패한 후 한국에서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중국 언론까지 나서서 한국 의료진의 실력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독일에서는 3개월이라고 했는데 정말 한국에서는 다른 답이 있을까요? 하지만 희망을 품기엔 너무 많은 장벽들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프란츠가 집에 들렀습니다. 안나가 찾은 자료들을 보여주자 그의 반응은 예상한 대로였어요. 토마스, 정신 차려. 한국이라고. 거기까지 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프란츠는 전형적인 독일인이었습니다. 보수적이고 현실적이었죠. 독일 의료 시스템이 세계에서 손꼽히는데 여기서 안 된다는 걸 한국에서 해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지만 안나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프란츠 아저씨, 그런데 스탠퍼드 병원에서도 한국을 추천했다고요. 미국 의사들이 직접 말한 거예요. 저는 며칠 더 고민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더 알아봤어요.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인구 1000명당 병상수가 12.8개로 독일의 7.8개보다 훨씬 많았어요. 전문의 진료를 받기 위해 독일에서는 보통 몇 주를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은 거의 즉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의료비였어요. 독일에서 1인당 연간 의료비가 8,000달러 정도인데 한국은 4,500달러로 절반 수준이면서도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 주가 더 지난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마리아와 안나에게 말했어요. 서울로 가보자.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아보자. 마리아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안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날 저녁 프란츠가 다시 찾아왔을 때 저는 이미 항공편을 예약한 상태였습니다. 미쳤구나, 정말. 한국까지 가서 돈만 날리고 올 거야. 프란츠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귀에 들렸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프란츠, 여기서는 이미 끝이라고 했어. 그런데 저기서는 아직 시도해 볼 게 있다고 하잖아. 3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다면 후회 없이 써보고 싶어. 짐을 싸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 낯선 땅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치료받는 게 과연 현명한 일일까? 하지만 안나가 보여준 그 자료들, 특히 미국 의료진들이 직접 한국을 추천했다는 사실은 제게 작은 희망을 주었어요. 설사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최소한 모든 가능성을 시도해봤다는 위안은 될 것 같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 안나가 제 방에 들어와 말했어요. 아빠, 한국에서 꼭 나아지실 거예요. 제가 찾은 자료들이 틀릴 리 없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히 치료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딸이 아버지를 위해 찾아준 마지막 희망을 확인하러 가는 거라는 것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막막했습니다. 한글로 가득한 안내판들, 낯선 언어로 나오는 안내방송. 51년을 독일에서만 살아온 제게는 모든 게 새로웠어요. 서울 아산병원 국제진료센터에서 마중 나온 직원이 유창한 독일어로 인사했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뮌헨에서도 찾기 어려운 수준의 독일어였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뮌헨 대학병원보다도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로비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환자들과 가족들이 있었어요. 접수를 마치고 기다리는 동안 안나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아빠, 여기 정말 대단해요. 독일보다 더 첨단인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곳곳에 배치된 AI 안내 로봇, 디지털 표지판들, 모든 게 미래 병원 같았어요. 드디어 유재민 교수를 만났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의사였어요. 놀랍게도 독일어로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토마스 씨,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독일에서 받으신 모든 검사 결과와 치료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유재민 교수는 독일 의료진들과는 확연히 다른 접근을 보여주었어요. 먼저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가족력은 어떤지. 무려 1시간 동안 제 말만 들어주었어요. 독일에서는 의사들이 항상 바빠 보였습니다. 검사 결과만 보고 빠르게 진단을 내렸죠. 하지만 유재민 교수는 달랐어요. 토마스 씨가 기계공학 기술자라고 하셨죠? 그럼 정밀한 분석을 좋아하실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는 제 직업까지 고려해서 설명해 주었어요. 마치 기계를 분해해서 문제점을 찾듯이 제 몸 상태를 세밀하게 분석하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면역 유전체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마스 씨의 유전자 구조를 분석해서 어떤 치료법이 가장 효과적일지 판단하는 겁니다. 독일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검사였어요. 유재민 교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저희 병원과 루닛이라는 AI 회사가 공동 개발한 진단 시스템이 있습니다. 간암 병변을 92% 이상의 정확도로 분석할 수 있어요. 유럽 표준보다 10% 높은 수치입니다. 그날 오후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독일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CT와 MRI는 물론이고 생전 처음 보는 장비들이 제 몸을 스캔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직원들의 태도였어요. 검사 기사부터 간호사까지 모두가 제게 집중했습니다. 독일에서는 환자 번호로 불렸는데 여기서는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그날 저녁 병실에 배정받았습니다. 1인실이었는데 시설이 놀라웠어요. 독일의 일반 호텔보다 좋았습니다. 안나가 신기해하며 이것저것 만져보고 있었어요. 김세린 간호사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밝은 인상의 간호사였어요. 영어로 대화했는데 발음이 정말 좋았습니다. 토마스 씨, 처음 한국 오셨죠? 음식은 어떠세요? 입에 안 맞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녀는 제가 독일 음식에 익숙하다는 걸 알고 병원 영양사와 상의해서 메뉴를 조정해주겠다고 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는 독일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틀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재민 교수가 안나와 마리아가 있는 자리에서 결과를 설명해 주었어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독일 진단이 맞다는 겁니다. 간문맥 침범이 상당히 진행되었어요. 제 마음이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결국 같은 얘기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좋은 소식은 토마스 씨의 유전자 분석 결과 면역 치료에 매우 좋은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유재민 교수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어요.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건 치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표적 항암제와 면역 조절제를 병합해서 투여하겠습니다. 독일에서 사용한 기존 항암제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에요. 그날 밤 김세린 간호사가 특별히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야간 근무 중이었는데도 제게 차를 끓여주었어요. 토마스 씨, 걱정 많으시죠? 괜찮을 거예요. 유재민 교수님은 정말 실력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녀의 진심 어린 위로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독일에서는 간호사들이 업무적으로만 접근했는데 김세린 간호사는 달랐어요. 독일에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여기서는 희망이 있다고 하네요. 제가 중얼거리자 김세린 간호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요. 우리도 사람 살리는 직업이잖아요. 포기하면 안 되죠. 치료가 시작되기 전날 밤, 저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고 수많은 불빛들이 도시를 밝히고 있었어요. 안나가 제 옆에 와서 말했어요. 아빠, 여기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정말 따뜻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의료기술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달랐어요. 환자를 단순한 치료 대상이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 대해주고 있었습니다. 치료가 시작된 지 사흘째, 저는 심한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체온이 39도까지 올라가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면역 치료의 부작용이라고 했지만 독일에서 경험했던 항암 치료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안나가 제 옆에서 찬물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있었어요. 17살 딸이 아버지를 간병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간호사 선생님 불러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김세린 간호사는 이미 1시간에 한 번씩 들어와 제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의식이 몽롱해졌어요.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문득 깨어보니 김세린 간호사가 제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깨셨어요? 열이 조금 떨어졌네요. 그녀는 야간 근무였는데도 계속 제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 좀 드실래요? 죽도 조금 준비했어요. 김세린 간호사가 직접 만든 미음을 한 숟가락씩 떠서 먹여주었습니다. 30대 간호사가 50대 환자를 마치 가족처럼 돌보는 모습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열은 떨어졌지만 다른 부작용들이 나타났습니다. 식욕이 완전히 사라지고 속이 계속 메스꺼웠어요. 하루에 물 한 컵도 마시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유재민 교수가 매일 회진을 돌면서 제 상태를 점검했어요. 토마스 씨, 힘드시겠지만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면역 시스템이 암세포와 싸우고 있는 신호예요.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과연 제가 이 치료를 견뎌낼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독일에 있는 프란츠가 매일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목소리였는데 점점 제 상태에 대해 진지하게 묻기 시작했어요. 토마스, 거기 의사들이 정말 다르구나. 독일 의사들은 이런 식으로 설명 안 해주잖아. 프란츠도 유재민 교수의 세세한 설명 방식에 놀라고 있었어요. 치료 2주차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식욕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김세린 간호사가 제 입맛에 맞는 음식들을 찾아서 조금씩 권해주었습니다. 토마스 씨, 오늘은 감자 수프 어떠세요? 독일 스타일로 만들어봤어요. 병원 영양사와 상의해서 독일식 요리를 한국 재료로 만들어준 거였어요. 그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3주째 되던 날 중간 검사를 받았습니다. CT와 혈액 검사, 그리고 간 기능 검사까지.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긴장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유재민 교수가 결과를 들고 왔을 때 그의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토마스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유재민 교수가 영상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주변 간조직의 괴사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종양의 반응 지수가 상승하고 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독일에서는 3개월 시한부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종양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였어요.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치료에 반응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그 순간 안나가
저를 꽉 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 정말 나아지고 있어요. 17살 딸이 기쁨과 안도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마리아도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독일에서 절망적인 선고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희망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프란츠에게 영상통화로 소식을 전했어요. 프란츠, 종양이 줄어들고 있대. 프란츠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토마스, 내가 틀렸나 보다. 한국 의료진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독일에서 포기한 걸 어떻게 이렇게. 평소 회의적이던 프란츠의 변화된 모습에 저도 놀랐어요. 치료 4주차 저는 처음으로 병원 밖으로 산책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산책로를 안나와 함께 걸었어요. 아빠, 이제 정말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체중도 조금씩 늘고 있었고 무엇보다 기운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날 밤 김세린 간호사가 마지막 야간 순회를 돌 때 제게 말했어요. 토마스 씨, 처음 오셨을 때보다 얼굴빛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한국에 오길 잘하셨네요. 저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김세린 씨 덕분입니다. 가족처럼 돌봐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환자분들이 건강해지는 걸 보는 게 가장 큰 보람이거든요. 그날 밤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끝이라고 했던 제 인생이 여기서는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걸. 의료기술의 차이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달랐어요. 치료진들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진심이 제게는 어떤 약보다 큰 힘이 되었어요. 치료 6주차 유재민 교수가 최종 검사 결과를 들고 왔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토마스 씨, 축하드립니다. 종양 표지자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간문맥 침범으로 수술 불가능하다던 종양이 거의 사라진 상태였어요. 독일에서 3개월 시한부라고 했던 제가 한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거였습니다. 퇴원 전날 밤 김세린 간호사가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어요. 토마스 씨, 독일 가서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정기 검진 꼭 받으시고요. 저는 그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세린 씨가 아니었다면 이 치료를 견뎌내지 못했을 거예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독일행 비행기를 탈 때까지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쁨과 감사, 그리고 아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2달 전 절망적인 마음으로 온 이곳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가고 있었어요. 뮌헨에 도착했을 때 프란츠가 공항까지 마중 나왔습니다. 제 모습을 본 그의 첫 마디가 인상적이었어요. 토마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구나. 얼굴빛이 살아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프란츠가 말했어요. 내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보다. SNS에 내 이야기 올려도 되겠니?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 평소 SNS를 거의 하지 않던 프란츠가 이런 말을 하다니 놀라웠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니 정말 달라진 제 모습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2달 전 절망에 빠진 말기 환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문을 닫았던 작은 사진관을 다시 열었어요. 프란츠가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진관을 정리하면서 안나가 말했어요. 아빠, 저 서울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려고요. 공대 쪽으로요. 안나는 한국에서 지낸 2달 동안 많은 것을 느꼈나 봅니다.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좋은 생각이야. 내가 받은 도움을 다른 방식으로 갚는 거구나. 저도 뭔가 보답하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받은 은혜를 그냥 잊고 살 수는 없었거든요. 프란츠가 제안했어요. 토마스, 내 이야기를 제대로 써보자. 독일 사람들이 한국 의료에 대해 알아야 해. 그의 제안에 따라 저는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 포기당한 말기 간암 환자가 한국에서 어떻게 새 생명을 얻었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기록했어요. 첫 번째 글을 올린 후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댓글이 달렸어요. 비슷한 상황의 환자들과 가족들이 희망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한 프랑스 환자 가족이 댓글을 남겼어요. 제 아버지도 말기 간암입니다. 토마스 씨 이야기를 보고 한국 병원에 문의해 보겠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어요. 6개월 후 서울 아산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으러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완벽했어요. 재발 징후가 전혀 없었습니다. 유재민 교수가 말했어요. 토마스 씨, 이제 완전히 건강해지셨네요. 독일에서 잘 지내신 것 같아 기쁩니다. 김세린 간호사도 만났어요. 그녀는 제가 쓴 블로그 글들을 다 읽어봤다고 했습니다. 토마스 씨 덕분에 저희 병원에 독일 환자들이 더 많이 오시게 됐어요. 좋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진관 일도 즐겁고 안나는 서울대 교환학생으로 합격해서 준비 중이에요. 프란츠는 제 이야기를 독일 의료 전문지에도 기고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어요. 독일에서도 한국 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들의 한국 의료 추천율이 94%가 넘는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예요. 어젯밤 안나가 말했어요. 아빠, 한국어로 감사합니다가 뭐예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야. 안나가 열심히 따라했어요. 서툰 발음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매일 밤 한국을 향해 마음속으로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3개월 시한부였던 제가 이제는 10년, 20년 후를 계획하며 살고 있어요. 안나의 결혼식도 보고